세금도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금융에 대한 상식을 넓혀드립니다. 재테크 톡톡 진행을 맡은 삼성증권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도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삼성증권의 세무 전문가이신 김예나 세무학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김예나입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5월마다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주니까 따로 세금 신고를 안 한다고 하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일단은 월급 받아서 연말 정산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소득도 받으시고 또 별도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월급 외에 강의나 인세를 받으신다든지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월급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만 다른 소득은 정산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월급과 다른 소득들을 합쳐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지난해 퇴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올 초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정산을 하시면 아무래도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말정산할 때 깜빡 빠뜨린 공제 서류가 생각이 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서류를 다시 추가하셔서 또 환급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 빠뜨린 항목도 나중에 반영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 빠진 서류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뭔가 왠지 직접 해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5월 1일에서 31일,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만약에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던 항목들을 발견했다면 그 해당 서류를 추가해서 다시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애초에 신고된 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정사항을 다시 추가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다시 되고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소득은 이번 5월이 신고 기간이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세금 정산 하시다가 과거에 이제 2019년이라든지 18년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누락된 항목을 지금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정정을 하면 다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과거에 깜빡 빠뜨린 항목이 생각나신다고 하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종합소득세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주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양한 소득들을 정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종류가 무려 6가지나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요. 또 사업소득,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시는 근로소득, 또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와, 6가지요?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 이 중에 해당되는 소득은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데 주식에서도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다 합산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각 소득별로 6가지의 소득별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소득끼리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주식 배당금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별로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이제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이제 연말정산을 했는데 별도로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온 그 배당금 소득을 무조건 합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배당금과 다른 기타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이제 월세나 혹은 이제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기준 금액을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같이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으로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연금 외에도 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이러면 또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그런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네, 박사님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그런데 아까 기타 소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타 소득이란 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들이 이제 5가지가 있고 그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포함 안 되는 거는 다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에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소득도 역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다른 데 고용이 돼 있지만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인세를 받는다든지 혹은 주식을 빌려줘서 대차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또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소득과 별도로 일회성으로 받는 뭐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이런 자잘한 소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소득을 빠지지 않고 신고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누락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이러한 원천 징수된 여러 가지 소득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확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이제 마이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중에서 제출 연도가 2020년 지난해 소득인 그 지급 명세서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시면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도 이제 연간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별도로 종합과세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 번에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만약에 여러 곳을 거래하시다 보면 금융소득 명세서를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누락 없이 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전면 과세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집을 세놓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다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주택과 관련된 소득이 과세 기준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집을 세놓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또 별도로 과세 기준을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를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월세와 전세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시거나 혹은 한 채만 보유를 하셨더라도 그 한 채가 고가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주택 수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고가주택은 참고로 기준시가로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월세라고 하면 소득이 있어도 아예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전세를 준 경우에는 부부를 합산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과세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에서는 내가 살고 나머지 한 채를 전세 줬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금 신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서 전세를 놓고 있다라고 하면 전세를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제 월세로 환산을 해서 간주 임대료를 구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전세로 세를 놓고 있다, 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지금 말씀드린 그 과세 방식을 판단을 해서 더해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박사님 역시 주택임대소득이 좀 까다롭네요. 그러면 월세든 전세든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인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과는 더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이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14% 단일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월급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득이 많으면 통상 이렇게 14%만 세금을 부담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은 전혀 없고 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른 종합소득까지 다 고려를 해서 둘 중에 더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서 이제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하고 다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간 2천만 원이면 월세로 따져보면 12달로 나누면 대략 한 16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세금도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세금을 내고 난 세후의 소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60만 원 정도까지는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로 해서 반전세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주택임대 소득을 세놓는 게 좋다. 좋은 절세 팁인데요. 박사님, 그러면 금융소득은 어떤가요? 이 금융소득 절세 팁도 알려주시죠.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으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 또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득 역시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해에 소득이 많이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연도별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금 조절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펀드나 ELS 이런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해지를 할 때 만기에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은 좀 나누어서 연도별로 판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만기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한 사람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명의로 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이제 세금 부담 없이 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금액들을 활용을 해서 가족에게 증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별로 좀 소득을 나누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절세형 상품을 활용해서 세후 수익률을 좀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 같은 그런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담 줄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5월 말까지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도 그때까지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5월 말이 지나면 이제 가산세가 추가로 생기니까 소득세와 또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두 가지 모두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만일 내야 하는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내에 또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많은 분들은 5월 말과 7월 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내시면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각각 별도로 이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별도로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증권 김혜나 박사님 모시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5월에 꼭 챙기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절세 꿀팁도 언제나 삼성증권과 함께.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